오늘 오후 1시 반쯤 경남 사천시 정동면의 한 들판 인근에 공군 훈련용 전투기 2대가 추락해 3명이 숨지고 1명은 실종됐습니다. 군 당국은 훈련기 2대가 충돌해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신고 권력이 만천회동 사흘 만에 인사 논란으로 격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임을 두고 알박기 인사라고 공개 비판한 데 대해 청와대는 사과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6월 1일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힌 송 전 대표는 오직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당원으로서 직책과 직분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에 이어 유 변호사까지 출마에 가세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가 보수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입니다. 현 정부 초기 총리실 산하 공공기관이 국책연구원장의 사퇴를 종용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를 YT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당시 총리실 산하 공공기관 측은 사퇴 요구가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다음 주부터 2주간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10명으로 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연장됩니다. 정부는 위중증과 사망이 줄고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다음번 방역 조치를 과감히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큐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6월 1일 지방선거는 판이 더 커졌습니다. 김동연 대표, 유승민 전 의원도 어제 경기도지사 도전을 선언한 상황이죠.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와 변수를 짚어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을 두고 인수위와 청와대가 모렴치, 눈독 같은 거친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또 충돌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감사원 조사까지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양측의 주장과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공군 훈련기 충돌 또 추락, 조종사 순직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경남 사천에서 훈련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하면서 추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종사 3명이 숨지고 1명은 실종 상태여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오태인 기자. 네, 경남 사천 공군 훈련기 추락 사고 현장입니다. 네,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사고가 난 게 언제쯤이었죠? 네, 제 뒤로 보이는 것이 훈련기 잔해물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잔해물이 민가 지붕을 맞고 밑에 주차된 차량을 덮쳤는데요. 차량은 완전히 파손됐고 잔해물도 완전히 흩어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훈련기 2대는 공군 사천기지에서 오후 1시 32분에 공중훈련 비행차 이륙했습니다. 이후 5분 뒤 기지 남쪽 6km 지점 상공에서 충돌했는데요. 사천시 정동면 상공에서 부딪힌 뒤 민가 주변에 추락했습니다. 훈련기는 2인승으로 각각 교관 1명과 훈련생 1명씩 모두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희 YTN으로 보내주신 제보 화면을 보면 충돌 직후 낙하산을 타고 2명이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3명이 숨지고 아직 1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력과 수색기를 파견해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 민가가 있고 또 교회 주변에 불이 나기도 했지만 훈련기 탑승 인원을 제외한 민간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KT-1 훈련기는 우리나라 최초 순수독자 기술 개발된 항공기입니다. 공군은 KT-1 초중등 훈련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 2000년 11월에 양산 1호기를 실전 배치했고 총 85대를 도입했습니다. 군 당국은 사고 수습을 마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사천 공군 훈련기 추락 현장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찬 회동 며칠 전에 있었죠. 그 이후에 좀 잠잠하나 싶었던 신경전. 지금 인사권 문제를 놓고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집무실 이전 논의 등에 파장이 미칠지 주목됩니다. 인수위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인사권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됐고요. 주고받은 말부터 보면 양쪽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였습니다. 최근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경영진 인선을 놓고 임기 말 인사 알박기라고 규정하고 나선 겁니다. 특히 모렴치한 처사다, 배후가 의심된다며 강한 어조로 현 정부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즉각 반발했고요. 여지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아침 TBS 라디오에서 좋은 분위기 속에 인수인계에 합의했는데 찬물을 끼얹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중한 사과도 요구하고 나섰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모욕당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인데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이런 브리핑을 하셨으면, 그리고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인수위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 데 대한 문제 제기일 뿐인데 청와대가 감정적으로 해석한 거라고 맞받았고요. 인사권 합통으로 본질이 흐려져선 안 된다고도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특정 자리에 대한 인사권 다툼으로 문제의 본질이 호도되거나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인수위가 쳐다보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또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경 문제를 놓고도 냉기류가 감지됩니다. 인수위가 어제 돌연 2차 추경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추진할 거라고 공식화했는데 현 정부와의 협조에 선을 그은 거로 해석됐습니다. 여기에 김정숙 여사의 옷감 논란과 인수위의 임대차 3법 폐지 축소 방침까지 대립전선이 곳곳으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다시 이어질 거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협의에도 영향이 있겠습니까? 일단 양쪽 다 표면적으로는 집무실 논의안은 무관하다, 정말 문제가 됐으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겠느냐는 입장입니다. 특히 윤 당선인 측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사이에도 편안하게 그리고 신뢰감을 갖고 소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논의의 물꼬가 막 열린 상황에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건 서로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집무실 이전 관련 실무협의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이뤄질지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협의가 늦어질수록 갈등이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번 주 내에 협의 창구가 이뤄질 거고 의사소통도 원활히 이뤄질 거라고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장제원 실장과 이철희 수석관의 그런 소통과 협의 창구는 이번 주 내에도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감대 속에서 지금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오전 이곳 삼청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당선인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시대적 과제로 꼽아온 국민통합을 잘 이뤄내달라고 당부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서로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공동의 어떤 그 방향과 목표를 함께 공유를 해가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윤 당선인은 오후에는 걸프 협력회의 주한 대사들을 접견해 에너지와 건설, 인프라 분야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오늘 당선인의 주말 일정도 공개가 됐는데요. 오는 일요일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당선인이 직접 참석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보수정당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는 첫 참석인데요. 윤 당선인 측은 당선 후 다시 오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무고한 양민 희생에 대해 넋을 기리는 게 의무이자 도리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하기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습니다. 함께 거론되던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이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스스로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말 발표가 유력한데 추념식 참석 일정이 잡히면서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오늘 오전 각 분과 간사단과 회의를 가졌는데 오는 4일 1차 국정과제 선정을 앞두고 막바지 조율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후보군에 가세하면서 지방선거 열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윤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공천을 두고서 송영길 차출론이 관심이었는데요. 송 전 대표가 결국 마음을 굳혔죠. 네, 대선 패배 후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던 송영길 전 대표가 주소를 서울 송파구로 옮기고 서울시장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오늘 오후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제 누가 서울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당과 당원과 지지자들이 판단하는 시간이라고 적었습니다. 민주당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자신도 그분들과 함께 당의 결정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대나 전략 공천은 머릿속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직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당원으로서 직책과 직분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인물난 대안으로 송영길 차출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인사를 곧장 지방선거에 공천하는 건 자연스럽지 않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송 전 대표 역시 이번 선거는 개인의 정치적 진로 문제가 아니라 당이 어떻게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 승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문제의식과 고민의 시간 속에 당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라도 출마할 준비를 해달라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말을 들었다며 최근 회동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어제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잇따라 경기지사 선거 출사표를 던진 데 이어 송 전 대표도 결심을 굳히면서 지방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최대 격전지가 된 경기지사 선거 경선 룰을 두고 기존 주자들과 민주당에 새로 합류한 김 대표 사이에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법률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 오늘 대구시장 출사표를 냈죠. 네, 유영하 변호사는 오늘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이자 지금은 복심 중에 복심으로 통하는 최측근인데요. 역시나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의 후원 회장까지 맡았습니다. 유 변호사는 출마 기자회견을 하러 간다고 말씀드리니 박 전 대통령이 잘하고 오라고 했다며 후광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시장은 사실상 국민의힘 경선에서 판가름 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어제까지 이미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박심이라는 변수가 더해지며 보수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측이 또 한 번 맞붙었습니다. 이번엔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불거지고 있습니다. 부실 공기업에서 불거진 알박기 인사라는 인수위 측과 민간 기업에 대한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김광산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 사장 선임 문제를 놓고서 양측이 지금 거친 단어까지 막 사용하면서 충돌하고 있는데요. 네, 자, 먼저 박두선 사장이 최근에 선임됐잖아요. 네네. 박두선 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입사를 이제 86년도 했어요. 그러니까 대우조선 해양에서 굉장히 잔뼈가 굵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실제로 한 36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뭐 그렇게 낙하산 인사이다 아니면 뭐 자격이 없다,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렇지만 이분이 이제 승진을 한 거 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굉장히 고속 승진을 했고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동생하고 해양대학교 동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승진 과정이랄지 아니면 어떤 인적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혜택을 많이 본 게 아니냐.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정권 말 교체기인데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거죠. 일단 대통령 동생의 친구라는 거 그리고 초고속 승진을 했다는 게 문제로 들고 있는 건데 얼마나 빨리 승진했길래 문제 삼는 겁니까? 일단은 뭐 86년도에 입사를 했으니까요. 36년을 보면 이제 굉장히 긴 기간인데 2018년도 3월에 전무 승진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2019년 9월 그러니까 한 1년 6개월 있다가 부사장 승진을 했고요. 그 이번에 이제 22년 3월에 사장으로 승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론 임원을 하다가 이런 승진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야당이랄지 외부에서는 고속 승진이 아니냐 이런 문제점은 좀 제기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일단 낙하산 인사는 아니고요. 네. 대우조선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일체 개입이 없다. 그리고 인수위가 왜 민간회사 사장까지 눈독을 들이는 것이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뒤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네. 대우조선해양은 민간 기업은 맞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민간 기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어떤 왜냐하면 면에서요? 예. 굉장히 지금 부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조 이상의 국민의 혈세가 투입됐고요. 아, 그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55.7%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 또 국민연금이 한 5% 갖고 있으니까 네. 결과적으로 한 60% 넘게 정부 관련 기관에서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총이랄지 이사회에 있어서 당연히 임원 선임에서는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산은에서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주식이 60% 이상 되기 때문에 뭐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그러면 당연히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이랄지 부사장이랄지 이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네. 이것이 이제 산은에서 독자적으로 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에서 어떠한 모종의 서로 메시지 주고받은지 예. 그건 이제 알 수가 없죠. 청와대 입장에서는 우리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물론 이제 사는 자체에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비상식이다, 모렴치하다 이런 식으로 인수위에서 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면서 사과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사장 선임 시기를 두고도 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대선 바로 전날에 결정이 예. 됐기 때문에 여기에 산업은행이 좀 개입을 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근데 산업은행 측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대우조선해양이 그렇게 정상화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영정상관리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이제 후보 추천을 받아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산인이 개입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경영정상관리위원회에 산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사는 관련 인사. 예. 그러니까 산업은행의 입김이 뭐 당연히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뭐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부분에 예. 대해서는 사실은 청와대가 과연 산은하고 연관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메시지를 보냈느냐 보내지 않았느냐 또 산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주주총회 이사회에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렇군요. 지금 인수위 쪽에서는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앞에서 가자 20년 이런 건배사를 외쳤고 여기에 대해서 직접 본인이 또 사과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인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비판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이유도 그 네.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금융위를 통해서 산업은행에게 인사를 하지 말라는 지침을 2번을 줬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사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산업은행 회장인 이동걸 회장이 원래 DJ 정부 때 행정관을 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일 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랬군요. 문재인 예. 대통령 때 산업은행 회장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산업은행 회장은 연임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임기 때 연임을 또 한 번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성향으로 보면 네. 굉장히 민주당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예. 그런 이제 회장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특히 이번에 그 인수위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노골적으로 반대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인수위하고도 감정이 안 좋은 상태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이 정치적 편향이 있다. 왜냐하면 산업은행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이거든요. 그럼 이제 정치의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데 이해찬 전 총리가 이제 자기의 전기를 만화한 거에 대한 출판 기념회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민주당 20년 가자 그런 취지로 또 건배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치의 중립성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편향돼 있다 이렇게 야당은 보고 있는 거죠. 네. 거기다가 금융위에서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위반해서 이런 인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야당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인수위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까지 한다고 밝혔는데 네. 감사원이 조사에 나서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살펴보게 됩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박수선
사장을 사장으로 임명하는 과정, 그다음에 주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사회에 영향을 미쳤느냐, 또 경영정상관리위원회에서 후보 추천을 받을 때도 이제 산업은행이랄지 아니면 청와대에서 어떤 입김이 있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감사를 할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감사를 민간 기업을 감사를 하지 않고 보통 공기업, 네. 또 정부 투자기관 그리고 정부의 예산이 투입된 곳을 이제 감사하게 되는데 대우조선해양은 민간 기업이긴 합니다만 회복 과정에서 나라의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감사를 할 수 있는 건가 보죠? 아니 아마 예. 그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 예. 이제 산업은행이 주총과 이사회 경영관리정상화위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렇군요. 아마 그 부분을 감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 거기서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면 이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감사원에서 결정을 하겠죠. 문제가 네, 네. 발견이 되면은 그 사장 선임을 한 게 철회가 될 수도 있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좀 굉장히 법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정책적 예, 예. 측면도 굉장히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보통 대우조선해양이 뭐 세금이 투여가 되고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지만 민간 기업인 건 맞거든요. 네. 그럼 이제 주주총회 해서 이사를 선출하잖아요. 이사회에서 대표를 뽑거든요. 그러면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정을 할 때, 선임을 할 때 결과적으로 산업은행이나 국민연금에서 대주주로서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잘못됐으면 주주총회의 결의 무효가 돼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적어도 설사 영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무효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이제 이사회에서 대표를 선임을 하는데 이사회 예를 들어서 뭐 압력을 가했다랄지 자기 의사에 반해서 어쩔 수 없이 사장을 뽑았다고 하면 그 이사회 절차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철회랄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아마 그게 뭐 안 했을 가능성도 크고 또 어떤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예. 이제 드러날 가능성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주주총회를 무효화시키고 이사회 결의까지 무효화시키는 데는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법적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가 될 자진 것이다. 사퇴하지 않는 이상은 예. 다시 교체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대우조선해양 뭐 이사회가 열렸고 이사회 회의록도 있고 하니까 들여다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신 대표 선임관에서 박 사장이 현직 대통령 동생과 뭐 아는 사이다, 동기 동창이다. 이 문제 가지고 뭐 결격 사유가 된다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자체 가지고는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랄지 예. 아니면 뭐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단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 정부에서 고속 승진을 했고 네. 또는 이제 대통령 동생과의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은 할 수 있지만 예. 이게 결격 사유라고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하산 인사가 아니고 네. 36년 동안 대우조선해양에서 일을 해왔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의 어떤 경력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또 노조 자체에서도 인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또 노조에서도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단순히 어떤 청와대 또는 산업은행에서 설사 박두선 사장이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뭐 영향을 미쳤느냐, 미치지 않았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 직권남용이랄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노조 입장은 그랬는데 또 그와 반대된 입장으로는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최우선 과제가 경영을 정상화하는 건데 이럴 때 경영 전문가가 아니라 현장 인력, 현장맨을 선임한다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우조선해양이 사실 2011년도에도 이제 부실회계 또 그동안에 이제 조선 산업이 굉장히 좋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부실의 정도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걸 사실은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현대중공업하고 합병을 시키려고 했는데 네. 결국 이 부분 무산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부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금액도 뭐 부실 정도가 뭐 훨씬 조단 이상을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도 부실되면 이제 국민 세금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러면 원칙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 새 정부에서 산업은행이 조선해양 부실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정상할 것인지 이제 그것은 새 정부에서 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인 건 맞아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인수위하고 좀 협의를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고 더구나 지금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이 계속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빅딜해서 합병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또 쌍용차도 지금 에디슨 모터스에서 인수하려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산업은행이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의 어떤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일부의 비판도 있는 예. 거죠. 그렇군요. 지금 청와대는 오늘 또 다시 한번 정중한 사과를 사실상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또 오후에 인수위도 브리핑을 해서 이 인사권 다툼으로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 인수위가 쳐다보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국민이다 이렇게 충돌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은 아마 뭐 이전에 정부에서도 사실 갈등이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화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네. 지금 28일 날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회동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분위기 좋았어요. 예. 그래서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용산 이전, 집무실 이전이랄지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가 사실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의 인사 관련 문제 이렇게 문제되다 보니까 서로 지금 극단적인 언어를 써가면서 지금 대립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물론 뭐 청와대에서 이 인사에 개입을 했다 안 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른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예.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우리는 개입 안 했고 뭐 산업은행에서 알아서 했는지 어쩐지 모른다. 하지만 전혀 개입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모렴치하다 비상시키다 얘기하니까 또 감정이 굉장히 상해 있고 네.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 부인 김정수 여사의 옷값과 관련해서 또 굉장히 치열하게 그렇습니다. 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감정이 좀 많이 상해 있지 않는가. 예.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서로 언사를 좀 주고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인사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은데 앞으로 취임할 때까지 이런 모습들이 계속될까요? 사실 이제 5월 예. 10일인데 뭐 저는 이제 뭐 갈등 남을 건 없다고 봐요. 이제 집무실 이전 문제도 뭐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도 거의 포기한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사면 문제는 아예 얘기도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갈등의 여지가 하나 남아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인사 관련해서는 여지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와대 입장은 임기 이내에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현직 네. 대통령이다. 그래서 사실 뭐 인수위나 아니면 윤석열 당선인하고 뭐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아주 강건한 입장이기 때문에 네.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5월 10일 이전에도 공공기관의 인사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인수위 측에서 또 굉장히 많이 반발을 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그 갈등 속에서 5월 10일 날 취임식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뭐 시간은 얼마 안 남아 있는데 예. 기관장 인사는 꽤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사장 문제로 또 청와대와 인수위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쟁점은 무엇인지 양측의 주장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7년 말 산업부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에도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사퇴한 국책연구원장과 소관기관 사이 통화 녹취에는 청와대에서 사퇴 종용을 통보받았다면서 윗선을 언급한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혁 기자. 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이번에 확보한 녹취 어떤 내용입니까? YTN 취재진이 확보한 녹취는 지난 2018년 1월 12일 오전 11시 23분 손기용 당시 통일연구원장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강모 사무총장 사이 전화 통화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인데요. 연구회의 26개 소관 연구기관 가운데 하나가 통일연구원입니다. 통화 2달 전 연구회 이사장이 그만뒀기 때문에 사무총장은 당시 실무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총장이 손 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직접 시인하는 육성이 확인된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BH라는 게 청와대예요, 뭐 국가안보실이에요, 어디입니까 그게? 저희는 그냥 인사수석실에서만 통화가. 민사수석에서. 예. 인사. 인사수석. 예. 다른 별도 제가 모릅니다. 또 통화에서 강모 사무총장은 2달 전 사퇴해야 할 소관 연구원장 명단이 나왔다고도 하는데요. 이것도 들어보시겠습니다.
12월 말에 3대 기관장 나갈 때 제 이름이 청와대에서 나왔다고 제가 사무총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그 이상 망설 이유도 없었고. 근데 저도 좀 했던 게, 의아했던 게, 다른 그냥 이제 지나갔으니까. 예. 다른 분들은 이제 그게 11월 초경에 나왔어요. 그 뒤 사무총장은 손 원장 이름은 한 달 뒤에 나와서 충분히 정리할 시간을 주지 못했다며 정부 측 잘못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손 원장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사퇴한 보건사회연구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한국개발연구원장에 대해서도 인사수석실에서 명단이 내려왔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해당 녹취에 언급된 사람이나 기관에서는 뭐라고 해명하고 있습니까? 네, YTN 취재진은 녹취록을 입수한 직후부터 강 사무총장에게 연락을 시도했는데요. 전화기는 내내 꺼져 있고 메시지에도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당시 인사수석실에 있었던 비서관도 자신이 맡은 기관이 아니라 모르는 일이라고 반응했습니다. 또 녹취록에서 손 원장보다 먼저 사퇴한 것으로 언급된 한 기관장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YTN 취재진에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방위적 사퇴 종용이 있었다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직접 본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녹취록 관련 내용은 지난 2019년에도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국무조정실은 손 원장 자진 사퇴를 종용하기 위해 접촉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녹취록 말고도 사퇴 종용과 관련된 정황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요? 네, YTN 취재진은 손 원장이 통화 녹취보다 이틀 앞서 강 사무총장과 통화하며 남긴 메모도 확인했는데요. 당시 손 원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징계하지 않을 테니 자발적으로 사퇴해달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후 주고받은 문자에도 강 사무총장이 저쪽에 단단히 당부했다며 약속을 강조하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손 원장은 지난 2019년 10월 서울 동부지검 요청으로 퇴임 경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수사력 충원 계획을 묻는 YTN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산업부 외에 통일부와 교육부, 과기부 등 여러 부처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이미 고발과 참고인 조사가 진행된 만큼 검찰 수사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퇴 종용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 증거들도 나와 검찰 수사가 윗선 어디까지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 지하철에서 진행되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 현장을 찾았습니다. 장애인 단체 측은 지하철 출근 시위에 대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발언에 혐오와 차별이 있는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고, 인권위 측은 사회적 영향을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동권 문제와 관련해서 권고했던 내용들에 대한 모니터링의 결과를 좀 발표해달라.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의 발언의 부적절성, 그리고 또 혐오차별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라고 저희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이동권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권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이동권 관련된 권고 사항들이 제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고, 말씀대로 이준석 대표의 그 발언이 이후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이 혐오나 차별의 여부가 있는지 돌아가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8만 명대로 감소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28만 273명으로 전날보다 4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360명으로 누적 16,590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16명 줄긴 했지만 현재 1,299명으로 여전히 많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폭 완화하되 2주 뒤에 유행이 확연하게 감소세로 전환하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수칙을 제외한 방역 조치를 모두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사적 모임은 현행 8명에서 10명으로, 식당과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시간 제한은 현행 밤 11시에서 자정으로 각각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번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앞으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 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확진 규모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과 카이스트가 지난달 30일 공동 분석한 결과 거리두기를 완화해도 확진자 수는 10에서 2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의 유행 억제 효과가 이전 델타 변이 때보다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품귀 현상을 빚은 해열 진통제와 감기약 등의 공급 확대를 당분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해열 진통제와 감기약 등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고 당분간 이들 약의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란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적정량 처방과 조제, 판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계속 필요하다고 보고 의료기관과 약국, 제조 도매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소방서에서 코로나에 적게 걸린 부서에 포상을 하고 확진 이력이 없어야 우수 구급대원으로 선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린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구급 활동에 힘을 쏟는 일선 대원들 입장에선 포상 기준 자체가 황당할 수밖에 없는데 취재가 시작되자 포상 계획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강서소방서 직원들에게 뿌려진 공문입니다. 강서소방서장 지시로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지친 직원들의 서기를 복돋아주겠다며 코로나19 대응 우수부서와 우수구급대원에게 포상을 내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선발 기준이 황당합니다. 11개 부서 가운데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가장 적은 2개 부서를 뽑아 상을 준다는 겁니다. 코로나 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하는 구급대 포상 기준은 더더욱 황당합니다. 확진자를 접촉하는 업무 특성상 열심히 일할수록 감염 확률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우수 구급대로 뽑히기 위해선 확진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원치 않아도 수시로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일선 대원들 입장에선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의 반응은 정말 이 관서장이 누구냐, 이걸 시행한 사람이 누구냐, 정말 이 사람 구급차를 한번 태워봐야 되겠다. 그런 반응이 좀 많습니다. 소방 내부 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 게시판엔 코로나로 고생하는 대원들을 2번 울리는 행위라는 의견과 공문 결재난 게 신기할 정도라는 비판 댓글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강서소방서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격리 직원이 늘면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대원들의 업무량이 폭증해 이들을 격리하려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YTN 취재가 시작되자 포상 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한 지난해 구급 출동은 모두 314만 건으로 전년 대비 38만 건이나 늘었습니다. 코로나 감염 위험을 감수하며 열심히 일하면서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 동료 눈치까지 살펴야 하는 상황에서 소방서장의 황당한 지시가 일선 대원들의 사기를 오히려 꺾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출마합니다. 경기도가 바뀌면 자처럼 마구 달리는 윤석열 인수위 행사는 더욱 처치되는 약육 보고 잠드는데 어떻게 가족과 함께 경기도 행정의 책임자가 헌신할 수 있는 유능한 리더와 함께
지방선거가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도 지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빨라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김동연, 유승민 등 대권 주자급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졌고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오늘 오후 SNS를 통해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청와대와 인수위가 청와대 회동을 뒤로 하고 지금 인사권 문제로 충돌하면서 여야 대치 전선 더욱더 격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송영길 전 대표 얘기해 볼까요? 예. 민주당이 송영길 차출론을 두고서 내부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예. 송영길 대표가 그냥 출마 선언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당권 주자에서 대권 주자로 가는 그 길목에서 정치적 승부수를 하나 던졌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그래서 예. 지금 아시다시피 지방선거 전국에서 선거가 일제히 실시되는데 그 수도 한복판 서울시장 출마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정책 입지를 넓힐 수도 있고 그리고 대중적인 인지도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기든 지든 자기는 훨씬 이건 남는 게임이다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여기서 독배론이 자꾸 이야기 되잖아요. 예.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독배론 지금 서울시장 선거는 오세훈 후보가 이미 얼마 전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불과 1년도 안 됐죠. 됐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고 더구나 윤석열 당선인이 네. 새롭게 집권을 했기 때문에 결국 정부 여당의 지지를 받는 후보 즉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하다라는 것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지에 뛰어든 거나 다름없다라고 독배론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요. 총동원령에 이어서 독배론까지 꺼내들면서 사직생의 각오를 언급했습니다.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최고의 정치 역시는 자기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지도자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당이 필요로 하다면 그곳이 어디든 나서야 합니다. 당과 국민을 위해서는 독배라도 서슴지 않는 것이 민주당다운 정신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사직생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정확히 60일 남은 지방선거, 당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민주당 구성원 모두의 선당 후사를 거듭 요청합니다. 네, 지도자는 당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나서야 한다. 송영길 전 대표 등판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네. 당내 보면은 좀 미묘한 기류가 있습니다. 송영길 차출론이 아니라 이거는 자출론이다. 본인이 스스로 나갔다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당내에 있고, 네. 그리고 저건 독배가 아니라 저건 보약이다. 혼자 다 좋은 몸에 좋은 보약이라고요? 약을 먹으려고 네. 비판하는 층이 있거든요. 주로 그 비판하는 쪽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 이낙연계 쪽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깊이 좀 알아봤더니 예. 당내 지금 송영길 자출론과 이낙연 추대론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 선거, 서울시장 후보면 전국적인 지지도, 인지도를 갖추어야 네. 다른 관내에 있는 서울 5개 구청장이라든지 혹은 전국적으로 영향이 파급력을 갖는 인사가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송영길보다는 이낙연 전 대표가 유리하다. 다만 경선을 할 수가 없으니 추대로 하면 네. 본인이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낙연계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낙연 그러니까 어떻게 전 보면 대표 추대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번 민주당 경선에 이어서 지금 이재명 대 이낙연의 대리전이 미묘하게 서울시장 선거 공천을 두고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서울지역 국회의원 20명이 차출론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 예. 그러면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도 우리 이낙연 의원 몇 명 현역 의원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예,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낙연 전 대표도 조만간 결심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6월 지금 지방선거 끝나면 바로 이제 해외에 나가는데 다만 본인이 의주와는 무관하게 주위에 있는 이제 지지하는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나가서 당이 추대를 하면 그때는 이낙연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전문가분들, 정치평론가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이낙연 전 대표는 사실상 해외로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낮게 보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대를 한다면 마지막으로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보도가 이제 오늘 아침부터 보도가 신문 보면은 그렇군요. 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일각에서는 지금요 이번 지방선거 6월 끝나고 예.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러니까 친이재명계 예. 그리고 친이낙연계 예. 이렇게 전초전의 성격이 있다 지금 예.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이건 좀 미묘한 제가 발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면 공천을 받아서 나가면은 그 지역이 인천, 계양, 을리 지역인 보궐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네요. 네, 아마 예. 올 10월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전 후보가 경기도 출신이긴 하지만은 네. 경기도로 보궐선거를 가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그리고 송영길 투톱으로 가면 이번에 당권에 의해서 지방선거까지 공천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조직을 지지 우군을 전부 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나가서 총선 이어서 다음 차기 대선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분석하는 내부적인 많습니다. 기류가.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에 연구가 없잖아요. 인천에 예. 연구가 주로 있고 예. 인천시장 또 인천에서 국회의원 5선인가요? 예. 지냈고 그런데 서울시장 출마가 사실 명분이 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근데 불출마 선언 있지 않습니까? 다음 총선. 그런데 다음 대권까지 5년이 남았는데 그동안 그래도 손 놓고 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정치인은 일단 선거에 나가야 인지도를 알릴 수 있고 조직을 또 규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당락과는 상관없이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 거고 예. 그리고 윤석열 당선이 계속 인수위 과정이라든지 하면서 청와대와 갈등을 빚으면서 국민적인 지지도가 낮을 경우에는 서울시장 선거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것이 민주당 쪽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전 지사와의 교감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예, 본인 직접 또 마찬가지지만 그 전에 대권 과정에서도 수시로 통화를 하고 연락을 하고 했었고 네. 또 당 이낙연계나 정세훈계 쪽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편파적인 게 아니냐, 너무 지나치게 이재명을 위해서 경선 룰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준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고 지금도 현재까지도 예. 여전히 이낙연계나 정세균 쪽은 좀 송영길 대표 쪽에 대해서 좀 불편한 감정을 좀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변의 인물들이 측근들, 그러니까 이재명 쪽의 측근 인물들이 상당히 좀 송영길 쪽과 교감을 하고 있는 그런 징후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장 선거 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유형아 변호사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후원회장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직접 국민 앞에 발언하지 않고 유형아 변호사의 입을 통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래서 그 유효 변호사의 말을 종합해 보면 후원회장도 맡기로 했고 본인의 그리고 메시지도 간간히 줄 수도 있고 동영상도 지원하는 발언을 줄 수 있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그림자를 얻고 출마하는 건데 그게 과연 어느 정도 대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방송 출연 때문에 좀 대구 쪽의 언론들 기자들 좀 알아봤더니 상당히 좀 비판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을 한 20% 정도 보는데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설령 박근혜 대통령이 밖으로 나와서 지원 유세를 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현지 지역 언론들이 이제 알겠습니다. 오늘 유영아 변호사가 기자회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 맡기로 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영상으로 아마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발언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오늘 출마를 선언하기 전까지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오기 전에 11시에 기자분들을 뵙고 제 결심을 말씀드리겠다고 말씀을 올렸고
대통령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곧 후원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후원회 회장으로 대통령께서 후원회를 맡아주시기로 하셨고 지금 현직 시장은 권영진 시장은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네. 그러면 이제 홍준표 의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이제 유형아 변호사까지 이렇게 3파전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형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5번째 출마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군포에서 3번 출마를 해서 계속 김부겸 지금 총리가 떨어졌고요. 뭐 지난번 2년 전에 지방선거 때 미래통합당에 있는 산하에 있는 위성정당 한국당의 비례대표로 해서 그때 낙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는데 그랬다고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 유 변호사가 이번에 안 되는 거 보니까 비례대표 안 되는 걸 보면 내가 2번 칼질당한 느낌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요라고 메시지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확인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계속 박심 논란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가 상당히 페널티를 감점을 20% 만나서 불리하다라고 했는데 최근 지금 내부 보면 25%에서 10%로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체의 10%가 아니라 얻은 득표율의 10%니까 실제로는 감점 효과가 매우 낮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정도의 감점을 당하더라도 매우 유리하다.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박풍 하나로 대구시장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자리에 과연 승리할 수 있을지 참 관전 보입니다. 그리고 대구 TK 민심이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지해 줄지 그것도 지금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유영아 변호사 오늘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시민들을 직접 만날 수 없어서 육성을 들을 수 있는 짧은 동영상을 통해 시민께 인사드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상 구성이 준비됐다고요? 대통령과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 간에 지금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만찬 회동으로 좀 봉합되는가 했었는데 만찬 회동 이후에 다시 대우조선 해양 사장 문제로 다시 충돌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합리적 의심을 자초한 비상식적이고 모렴치한 처사입니다. 대통령 동생의 동창으로 지목된 인사를 임명한 것은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합니다. 민간 기업입니다. 청와대는 단 한 번도 대우조선해양 사장 대표 인선 과정에 단 한 번도 개입한 적이 없고 인수위원회가 정말로 민간 기업의 대표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느냐라는. 산업은행이 최대 지주입니다. 그 산업은행은 이 국책은행이죠. 아주 100% 민영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문 대통령 그 동생분하고 또한 그 대학교 동기 동창 알박기 인사로 보일 만한 오해 소지가 있다는 말씀. 지금 대우조선 해양이 대선 바로 직전에 이제 박 전 대표 선임 안건을 이사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인수에서는 이게 알박기 인사라는 거거든요. 근데 청와대에서는 절대 개입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정중한 사과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중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중한 사과를 요구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눈이 볼 때는 마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서로 모렴치하다. 무슨 얘기냐 눈독 들이지 마라. 이렇게 뭐 공방을 펼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매우 불안한 지금 권력 이동기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이 권력이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 인사 갈등이 계속
지속되면은 두 지금 후임자와 전임자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 5월 10일 취임식 이후에 더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건 또다시 정치 보복 논란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참 저는 차제에 인사의 법칙을 좀 정하면 기준을 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공방이 항상 벌어져 왔었습니다. 역대 정권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 정권처럼 아주 공개적으로 다방면에 걸쳐서 일어나는 경우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월 9일 대선 이후에 이 인사는 일컨대 뭐 하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긴밀하게 협의한다든지 그리고 대통령 5월 10일 취임 이후가 되면은 과거 정권이 임기를 수행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하자면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 전무성이 전혀 없는 과거 정권의 낙하산 인사도 2년, 3년 계속 보장해 줘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인사 원칙을 차제에 저는 인수위라든지 혹은 문재인 혹은 윤석열 당선자 간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원칙을 윤석열 당선인도 언제가 몇 년, 4년 지나면 임기 말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이 원칙을 똑같이 시킨다면 그 이후에 이런 권력 교체기에 이런 인사 논란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이 용산 집무실 이전 그리고 인사권 문제 계속 갈등을 겪고 있고 여기에 김정숙 여사의 옷값, 또 특활비를 놓고 청와대 국민의힘이 충돌하고 있거든요. 전 분야로 확산하고 있는 것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글쎄요, 김정숙 여사의 그런 옷값 논란은 누구 표현처럼 상당히 민망한 논란이죠. 국민들이 볼 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옷값, 그다음에 액세서리, 이런 디자인, 이런 부분 고가 아니냐 이런 명품 논란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매우 아마 곤혹스러울 겁니다. 이거는 새로운 권력이 사실 작심하면 그리고 신구 권력이 사이가 좋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한 거죠.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관계가 안 좋아서 현직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법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5월 10일 이후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이 될 텐데 그때 우리도 법대로 간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과거에 김정숙 여사의 옷 문제라든지 혹은 기타 원전 문제라든지 말이죠. 울산의 지방 계획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법대로 간다. 이렇게 강공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식 이후에 몰아붙일 경우에 그거는 아마 구 권력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두 당사자 문재인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간에 그런 미묘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과거 상호 관계가 지금 완전히 확 바뀐 상태에서 그 부분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월요일 날 문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났잖아요. 만찬 회동. 거기서 여러 이야기들 논의하고 통합 협치 이야기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덕담만 하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안 됐나 봐요. 한번 되돌아서 기억을 해보십시오. 지난 경선 때 이를테면 적폐 수사론이라는 발언으로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처음으로 진노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윤석열 대변인에서. 윤석열 대표는 사과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계속 감정적인 대립이 조국 사태 이후로 거의 2년,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갈등이 2시간 50분 동안 청와대에서 그렇게 만찬하는 걸로는 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두 사람이 만나면 다다익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 사람 간의 그런 감정적 앙금이 풀려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꼬여있고 참모 간의 대결, 나아가서 이제 신구 권력 간의 대결이고 나아가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협치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모든 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거기다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더욱더 치열하게 붙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단순하게 심플하게 생각하지 않고 상당히 정치 공학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지금 신구 간의 권력을 충돌하는 것이 지방선거에 득이냐 실이도 많나, 득이도 많다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알박기 인사나 이런 인사의 논란들이 지방선거 때 어느 쪽이 더 유리하냐 불리하느냐라고 자꾸 정치공학적인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대선하고 지방선거가 워낙 가깝게 붙어서 대선의 연장전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의 연장선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의 시즌 2로 예. 가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 워낙 초박빙이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번 선거에서 초박빙으로 한다면 예. 우리가 결코 불리하지 않다라고 정치적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그거는 정말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때 지지했던 50% 육박하는 그 지지율, 민주당의 지지율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런 갈등이 생기면 계속 항상 구 권력에는 좀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니까 일단 특별하게 아주 못하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조금 밀어주자 하는 국민들이 심리가 있기 때문에 예. 기대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런 국민들의 민심을 잘 좀 파악해서 전략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월요일 회동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회동 끝나고 나서 양측에서 이철희 정무수석, 장제원 비서실장이 후속 접촉을 이행할 것이다라고 네. 발표를 했는데 네. 아직도 안 만나고 있는 거 보면 네.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 우선 두 실무 창구가 인간적으로 훨씬 가까워진다면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쉽게 풀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두 사람 좀 자주 모여서 자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본인은 또 이미 국회 또 법사위를 함께 하면서 충돌도 했지만 또 관이 서로 친분이 두텁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실무적인 얘기가 좀 그러니까 이 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 문제도 사실 인수에서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또 청와대에서도 바로 부대변인 성명이 나오고 예. 이 과정들을 보면 저걸 사실은 꼭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예. 서로 뭐 장제원 비서실장이나 이철희 수석이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면 또 예. 풀 수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라고요. 그럼 예. 공공기관 인사를 양측이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방어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는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예.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네. 예.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 모레 이제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에 문 대통령도 참석을 하게 되면 다시 또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인데 예.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뭐 공개적인 행사에서는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한 번 더 만난다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 한 번 더 언제 봅시다. 라고 만남의 약속을만 정한다고 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 제주 4.3 행사에 네. 보수당 출신의 예. 대통령이 참석한 건 처음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주 4.3은 그래서 예.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건데 네. 앞으로 보수나 진보나 가리지 않고 네. 저는 4.3이든 5.18이든 어디든 간에 좀 서로 그런 이념적 벽에 좀 허물어졌으면 좋겠다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인선이 조만간 있을 것 같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한덕수 전 총리, 임종윤 전 금융위원장 예. 두 사람으로 후보군이 압축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뭐 임종윤 전 금융위원장은 본인이 고사하고 있다고 하고. 예. 그런데도 이제 2파전, 3파전으로 막 네,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한덕수, 임종윤 두 사람이 이 공통점이 둘 다 이제 호남 출신입니다. 네, 호남 출신. 한덕수는 전라북도, 임종윤은 전남 출신인데다가 네. 그 다음에 경력이 아주 화려합니다. 네. 장관, 총리 지낸 공직 경력이 화려하고 이제 세 번째는 아시다시피 이제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요. 통합, 능력, 경제 여기에 이제 그런 공통점이 점에서 호남. 예. 그래서 윤석열 당선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호감이 가는 후보일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아마도 새 정부가 총리, 경제부총리, 그 다음에 새로 만약에 신설된다면 과학기술경제부총리까지 해서 3트리오로 해서 완전히 경제 일변도로 이렇게 가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점에서 경제와 함께 이번 새 정부의 중요한 화두인 이제 통합형 그런 총리로 하매평에 올랐던 사람들은 좀 섭섭하죠. 네. 예, 박주선, 김한길, 김병준 이 세 사람 같은 경우는 대선에 또 중요한 1등 공신인데 총리가 직접 경제를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전 이제 부처를 통할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오히려 정치력 있는 정치 감각이 있는
통합형 인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을 상당히 좀 공개적으로 언론 인터뷰 나름대로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오늘 총리를 보니까 무슨 뭐 한덕수 좀 총리가 이번에 총리가 될 확률이 99%다라고 해서 뭐 윤상현 선생 핵심 관계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기사까지 나왔는데요. 예,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전 총리가 저희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물론 뭐 과거 DJ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일을 했기 때문에 부총리, 총리로 일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럴 것 같습니까? 예, 저는 이번에 지금 조금 전에 두 사람 한덕수나 김종용뿐만 아니라 박주성, 김한길, 김병준 같은 사람들 이제 특별하게 그렇게 청문회에서 거부당할 만큼 그렇게 야당과 민주당과 크게 감정적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권 초기에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그렇게 총리를 부결시키거나 하게 제동을 걸면요, 상당히 그거는 좀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정권 초기부터 그렇게 다수 의석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거고, 인준이 다만 인사형인 전문가형이냐, 경제 전문가 아니면 통합형이냐인데 지금 거의 뭐 경제 전문가 쪽으로 많이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에 이제 최대 변수가 무엇이 될 것이냐. 많은 분들이 인수위가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모습을 보여주느냐, 변화 가능성,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겠냐, 이런 비전을 제시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당선인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까? 여론조사가 과거 정부 출범할 때보다 낮다. 네, 과거 정부보다 낮습니다. 55% 정도까지 나왔는데 그 정도면 이제 과거에 70~80% 나오던 게 비하면 낮은 편인데, 다만 이제 앞으로 한 달도 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느냐, 그러니까 과감한 변화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가슴에 와닿게, 특히 이제 지난 대선의 경선의 최대 화두라고 할 수 있었던 민생과 통합, 이 부분에다 어느 정도 실에 과감하게 보여줄 수 있냐 있는 거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도 얼마나 어쨌든 0.001%, 0.73%가 대선 패배했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패배한 정당들이 밟아왔던 과정이 지도부 총사퇴, 그다음에 당원들의 뼈아픈 성찰, 그리고 세 번째로 그냥 과감한 혁신입니다. 이 세 단계를 과거 대선 패배 정당들은 항상 밟아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워낙 박빙이다 보니까 박빙으로 치다 보니까 그 세 단계를 밟지 않고 바로 지금 투쟁 모드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상당히 좀 변하지 않고 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이재명 재대결 국면으로 가면 이런 국면으로 가면은 민주당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절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린 5월 10일 전후는 너무나 다릅니다. 국민들의 심리도 다르고 5월 대통령 10일 파워도 취임식 이후 취임식 이후에는요. 일단 5월 9일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당선인 시절에 9일 만났고 10일 날 자체는 모든 연락이 대통령이 일단 전화 통화가 안 됩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대통령 하고 싶어도 경호와 의전이 차단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리고 5월 9일까지도 고민하던 권력들이 완전히 대통령에게 쏠리게 됩니다. 국민들도 5월 9일 당선자보다는 5월 10일 대통령이 되면 그래, 미우나 고우나 당신은 5년 함께 갈 대통령이기 때문에 초반에 그 1년이 되는 초반에 한번 밀어주겠다라는 심리를, 기대 심리를 갖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인은 상당히 확한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 그래서 변화와 경쟁이라고 보는 거죠. 민생과 통합을 향해서 양측이 얼마나 더 확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 변화와 경쟁이 결국 지방선거에 승패가 좌우된다고 봅니다. 선거 끝나고 양쪽이 협치하겠다, 통합에 정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하루빨리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부가 또
또 한 번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폭 완화하기로 했지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계속되는 거리두기 조정에 피로감을 호소하며 완전히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컸지만 아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점심시간 손님맞이 준비가 한창인 서울 영등포구의 고깃집.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이 계속 바뀌고는 있지만 현장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확진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손님들이 9시 전에 다들 집에 가시거나 저희 그냥 다 풀어줘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완화에 반가움을 표시하면서도 완전히 풀어주지 않는 거리두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방역 정책에 너무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진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제기했었습니다. 시간이 12시면 그래도 조금 숨통은 트일 것 같긴 했습니다. 시민들도 여전히 하루 수십만 명씩 나오는 확진자가 걱정되긴 하지만 이미 방역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한 상황에서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확진자가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마스크를 철저히 하고 이용을 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이제 늦게까지 좋은 시간도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동안 많이 좀 답답했었으니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만큼 거리두기 완화에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다만 이제 그 속도가 정부가 생각하는 만큼 금방 없어질 건 아니고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가면서 점점 완화가 될 것이고 방역 완화를 하는 시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치료가 제때 안 되는 분이 많으세요. 반복되는 거리두기 조정에 피로감을 느껴 이제 큰 관심이 없다는 반응도 많은 가운데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선 좀 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국내로 마약을 몰래 반입한 일당 7명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국정원, 인터폴과의 공조주사로 캄보디아에서 총책도 검거한 뒤 국내로 강제 송환해서 마약 유통 조직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명 신발 상표가 그려진 상자를 뜯어보니 검정 주머니가 나옵니다. 주머니 안에는 신발이 아니라 가바장지와 물티슈가 들어있습니다. 비어있는 듯 보이지만 손을 넣어보니 묵직한 흰색 마약 뭉치가 잡힙니다. 경찰이 적발한 마약은 필로폰 480여 그램과 대마초 200g, 시가로 16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더 있을 걸로 물론 이제 예상은 되는데 압수한 게 이 정도죠. 이 마약은 동남아에서 활동하던 마약 조직 총책이 국내에 있던 판매책 5명에게 보내려던 겁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준 뒤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을 사용해 거래했습니다. 지난 2018년 3월부터 활동하다 적발된 마약 밀수 조직원은 모두 7명. 35살 탈북민 여성 A씨가 총책으로 2018년 3월 중국에서 태국으로 미입국한 뒤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마약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디 길거리에 쓰레기통 근처라든지 아니면 의자 밑 이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숨겨놓아요. 그렇게 알려주면 그걸 사람이 지나가면서 찾아서 하는 거예요. 총책 A씨는 지난해 태국에서 검거됐지만 보석금 2억 원을 내고 풀려나 종적을 감췄습니다. 경찰은 다시 인터폴 국정원과 공조에 추적에 나섰고 지난 1월 캄보디아의 아파트에서 A씨를 검거해 국내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태국에서 붙잡힌 다른 조직원 46살 B씨도 조만간 국내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총책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약 유통 조직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충북 보은군 상승면 보은산업단지에 있는 산업용 가스 생산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창고에는 디보란 가스통 10개가 있었고 이 가운데 4개가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명피해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디보란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특수가스로 폭발 위험성은 높은 물질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충남 태안군 모항항 인근 해상에서 15톤급 어선에서 불이 나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승선원 6명은 인근에 있던 다른 선박으로 옮겨 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기름 유출이 확인돼 해경이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경은 선박을 예인하던 중 기관실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1,000만 원의 장례 지원비가 중단됩니다.
또 화장이 권고됐던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은 유족이 원할 경우에 매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시신 장사 방법 제한 등을 담은 고시 공고 폐지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정비해서 이달 중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코로나19 격리 기간에 회사에 출근한 40대 남성 A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격리 5일째인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에 있는 사업장에 출근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인의 신고로 적발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료들이 확진된 상태에서 일손이 부족해 출근했다면서 혐의를 인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봄꽃이 활짝 핀 경복궁의 야경을 오늘부터 다시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건너뛰었던 경회로 특별관람도 2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전합니다. 조선시대 임금이 살았던 궁궐인 경복궁의 봄 정취를 즐길 만한 시절이 찾아왔습니다. 2년 만에 재개된 경회로 특별관람. 최대 인원 20명으로 구성된 관람객들이 해설사의 상세한 설명에 귀를 기울입니다. 옛날에 또 이 조선시대 때 이곳 경복궁에서 일했던 사람들은요, 얼마나 이곳 경회로가 궁금했을까요? 당시에는요. 경복궁의 공식 연회장인 국보 경회로는 누가 건축물의 정수로 왕이 연회를 베풀거나 기우제를 지냈던 곳입니다. 경회로의 개요와 역사에 대해 더 알고 구석구석 살펴보니 고궁의 풍경이 더욱 새롭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풍경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해설을 통해서 경회로의 역사나 그 밖의 것들을 더 깊게 알 수 있어서 더 많은 것들이 새롭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2010년 시작된 경회로 관람은 2020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대폭 축소됐고 지난해에는 아예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3년 만에 정상화된 특별 관람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10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경회로는요, 바깥쪽에서 봤을 때보다 안쪽에서 들어오셔서 보시게 되면 안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동서남북 사면이 다른 풍경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봄꽃이 활짝 핀 경복궁의 밤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야간 관람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일단 올해 상반기는 5월 29일까지 진행되며 관람 시간은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입니다. 하루 유료 관람객 정원은 1,300명이고 사전에 인터넷으로 예매를 해야 합니다. 이제 한복 착용자는 물론 만 65세 이상 어르신도 예매 없이 무료로 경복궁의 야경을 볼 수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이번 주말은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 기운이 완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 윤중로, 또 석촌호수 등 벚꽃길 명소가 3년 만에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벚꽃 등 봄꽃 소식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올해 꽃 구경 적기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생활과학부 정혜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그동안 주말에 날씨가 흐렸잖아요. 비도 네, 오고. 근데 맞습니다. 이번 주는 날씨가 좋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2주 연속 구준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이번 주말은 모처럼 봄 날씨가 완연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네. 기온도 이 아침 기온은 서울을 기준으로 한 3, 4도 정도, 그리고 낮 기온은 한 15도 정도여서 비교적 외출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만 이 일교차가 한 10도 이상 크게 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신다면 입고 벗을 수 있는 이 겉옷으로 좀 체온 조절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날씨가 좋다고 해서 주변에도 꽃 구경하러 간다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꽃 구경하러 가려면 어디가 좋을까요? 네, 사실 최근 좀 3월 하순쯤에 기온이 좀 낮았고요.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도 좀 자주 내렸습니다. 그래서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는 이 꽃이 피어도 좀 예쁘지 않게 핀 곳이 많고요. 특히 많이 기다리시는 벚꽃의 모습을 좀 보기가 좀 힘드셨을 겁니다. 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벚꽃보다는 개나리나 진달래, 매화 등이 좀 많이 피어 있는데 네. 피어 있더라도 좀 아직까지는 예쁘게 피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지금 봄꽃, 그것도 이 만바람 벚꽃을 좀 보고자 하신다면 남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쪽으로 가면 어디까지 내려가야 네, 됩니까? 그래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예. 벚꽃 현황을 좀 보시죠. 네.
네, 기상청 관측지를 기준으로 한 자료인데요. 벚꽃이 개화하거나 만발한 곳이 현재 관측지 기준으로 3곳입니다. 유명지를 좀 보시면 하동 쌍계사, 그리고 진해 여자천, 부산 남천동인데요. 네. 사진을 지금 보시면 하동과 그리고 부산은 벚꽃이 이미 만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해 여자촌은 벚꽃이 개화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만발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진해 여자천도 이번 주에 사진을 찍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주말 이후에는 점차 활짝 펴서 만발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아직 벚꽃이 공식적으로 개화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 거리나 공원 또는 이 도심 고궁 등에서 매화나 개나리 그리고 진달래 등을 보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꽃은 벚꽃이 아니라 매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해 네. 주셨잖아요. 서울에서는 언제쯤 그럼 벚꽃을 볼 수 있습니까?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이번 주말 이후쯤 되면은 이 서서히 하얗게 이제 꽃망울을 터뜨리는 벚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봄 이 서울 벚꽃 예상 시기는 송월동 관측지를 기준으로 해서는 4월 2일, 그리고 2일. 윤중로를 기준으로 해서는 4월 3일입니다. 네. 지난해 서울 벚꽃은 이 3월 24일 날 개화를 했어요. 그래서 1992년 관측이 시작된 이래 100년 만에 가장 빨리 관측한 기록을 세웠는데 올해는 지금 3월 하순에 비가 자주 내렸고요. 그리고 기온도 좀 높았던 탓에 지난해보다는 벚꽃이 개화하는 시기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 말씀드린 대로 이 예상 그 4월 2일, 4월 3일은 내일하고 모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번 주말 이후가 되면 그래서 벚꽃의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핀다 하더라도 예년보다는 일주일가량 빠른 기록이 됩니다. 보통 이 벚꽃이 개화한 뒤에 일주일부터 절정기에 접어들거든요. 이 때문에 이번 주말보다는 서울에서는 다음 주 이쯤이 되면 이 벚꽃이 조금 더 화사하게 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에 꼭 보고 싶은 분들은 좀 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소개해 주신 곳으로. 네, 알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볼 수 있을 텐데 지난 몇 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벚꽃 축제들이 다 취소가 됐었잖아요. 올해는 벚꽃 길들이 개방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좀 반가운 소식인데 그동안 이제 2021년, 2020년 이 코로나 축제가 취소된 것은 물론이고 이 벚꽃 절정기에 벚꽃길이 통제가 되거나 벚꽃 인원이 좀 제한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벚꽃 축제 자체는 이 지자체 모두 취소가 됩니다. 하지만 벚꽃길은 3년 만에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개방이 됩니다. 먼저 서울 윤중로부터 알려드리면 내일입니다. 이 주말 2일부터 10일까지 개방이 되는데 이 때문에 오늘 자정부터 11일 자정까지 여의서로, 그러니까 국회 뒷길인데요. 1.7km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될 예정입니다. 또 다른 벚꽃 명소인 석촌호수와 양재천 등 주요 벚꽃길 역시 그동안 벚꽃 절정기에 시민들이 몰릴 걸 우려해서 통제가 됐었는데 올해는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개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그동안 중단됐던 이 버스킹, 홍대 앞 가면 좀 썰렁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이 4월부터 버스킹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주요 시간대, 그러니까 주말 주요 시간대가 이미 예약이 다 찼기 때문에 주말 이후에 완연하신 봄 기온과 함께 또 활기찬 이 거리 공연도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아직은 이 코로나 감염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그리고 올해 거리두기를 좀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봄꽃을 보니까 드디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방역 수칙을 꼭 잘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 정혜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에 포위된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 갇힌 민간인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피난버스를 급파했지만 러시아군이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전쟁이 길어져서 한동안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 40만 명이던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 러시아군의 무차별적인 폭격에 주택 대부분이 파괴됐고 식량, 물,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민간인 16만 명 정도가 고립돼 인도주의 위기가 가장 심각한 도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리나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민간인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를 열 준비가 됐다는 러시아 측의 통보를 받고 버스 45대를 지정된 장소로 출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버스는 자포리자를 출발해 베르단스크로 향했지만 그 사이에 있는 바실리우카 검문소에서 러시아군이 버스를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Більше 3 тижнів Маріуполь у повній блокаді. Російські військові закрили всі в'їзди у місто, заблокували підхід з моря. Там немає, ви це знаєте, всі ці деталі. Там немає нічого, води, їжі, ліки, немає життя.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여전히 수도 키이우 등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키이우와 북부 체르니히우, 하르키우 남쪽 이지움, 그리고 돈바스 지역 등 4곳에 러시아 공습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키이우 함락에 일단 실패한 데 따라 주변에 배치됐던 병력의 20%가량을 전선에서 이동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들 병력이 벨라루스 등지로 이동해 재정비를 거친 뒤 우크라이나 다른 지역으로 투입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돈바스가 재배치 후보 중 한 곳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미 친러시아 지역인 돈바스에선 8년간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 간 분쟁이 이어졌고 우크라이나군도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전쟁이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한동안 질질 끌 수 있다. 며칠 또는 몇 주라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에 따른 유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도 내놨는데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를 포함해서 항공과 해운, 전자 분야 기업과 개인이 대상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오펙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5월부터 하루 42만 2천 배럴을 증산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40만 배럴보다 소폭 늘어난 양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이 요구한 증산에 생색만 낸 셈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당시 전체 감산 규모인 580만 배럴을 고려하면 늘린 것도 아니어서 고공행진을 하는 유가를 잡기에는 턱없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전략 비축유를 사상 최대 규모로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하루 100만 배럴입니다. This is a wartime bridge to increase oil supply until production ramps up later this year. And it is by far the largest release of our national reserve in our history. It will provide historic amount of supply for a historic amount of time. 또 미국 내 원유 시추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석유 시추용 공공부지를 임대하고도 생산하지 않는 땅에는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클린 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둘러 전기차 배터리 등 생산에 필요한 필수 광물 증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Ultimately, we and the whole world need to reduce our dependence on fossil fuels altogether. We need to choose long-term security over energy and climate vulnerability.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추가로 내놨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 미크론을 포함해 초소형 전자부품 최대 수출업체 등 21개 기업과 관계자 13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국 등 서방의 제재가 이처럼 확대되고 있지만 러시아의 상위 20대 부호 가운데 절반가량은 아직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럽이 머뭇거리기 때문인데 러시아가 쥐고 있는 천연가스와 석유가 방패 역할을 한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내정돼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한 이창용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계부채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자신이 한국은행 총재가 되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계부채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가계부채가 대개 우리나라가 부동산 대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금방 단기간엔 위험 요인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자율에 따라서 성장률 둔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은퇴하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부동산 대출보다는 이 생활 자금을 위해서 가계부채를 하기 시작하면 가계부채의 퀄리티도 나빠질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프로야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전력 평준화 평가 속에도 각 팀 선수들은 공공의적으로 지난해 우승팀 KT를 뽑았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선수들이 뽑은 경기 대상 1호는 바로 지난해 챔피언 KT였습니다. 작년 우승팀인 KT 위즈는 꼭 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팀적으로도 그렇고 KT 위즈가 아무래도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 공공의 적이 된다는 게 원래 챔피언 벨트는 지키기 더 힘든 겁니다. KT 위즈에게 타이브레이크에서 이렇게 졌기 때문에 또 개막전이 KT 위즈 선수단이랑 붙기 때문에 KT 위즈를 꼭 이기고 싶습니다. 거포 박병호, 새얼굴 라모스 합류로 타선에 무게감이 더해진 KT.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만큼 챔피언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더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지는 것 같고 지켜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키겠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우승팀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팀 선수들도 그렇고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는데 정말 모든 팀들한테 앞설 수 있는 성적을 내야 될 것 같고 3년 만에 100% 관중 입장이 허용되면서 흥행 기대도 커지는 상황. 수원의 명물로는 그 통닭이 되게 맛있는데 맥주하고 같이 곁들여서 마시면 운동하면서 야구 경기를 볼 수 있는 휘트닝 센터가 들어옵니다. 개막전 선발로 7개 팀이 외국인 투수를 내세운 가운데 토종 선발 중에는 돌아온 에이스 기아 양현종과 한화 김민우, 키움 안우진이 마운드에 설 예정입니다. 스트라이크 존 확대와 역대급 FA 이동, 해외파 복귀로 어느 해보다 전력 평준화가 된 2022 시즌.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잊고 팬 서비스를 앞세워 새로운 시즌 맞이에 나섭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 아래 날이 포근했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은 구름이 가득했고 호남과 경남 서부는 저녁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다행히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큰 일교차만 주의하시면 되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3도로 오늘보다 더 쌀쌀하겠고 한낮에는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은 서울 기온이 15도까지 올라서 봄 기온이 더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하늘에는 구름만 가끔 지나는 가운데 호남 지역은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그리고 내륙 곳곳으로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3도, 광주와 대구는 4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3도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요. 남부지방은 대구 17도, 광주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포근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날이 더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